오늘 밤 여러분은 한 남자의 완벽한 복수를 목격하게 됩니다. 75세 박상철,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 2시 서울 거리를 택시로 달리고 있어요. 승객들은 모르죠. 이 늙은 택시기사의 통장에 200억 원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아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4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것을. 복수는 차갑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복수가 완성되죠. 제 이름은 박상철. 올해 75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서울 강남 일대를 택시로 돌아다녀요. 승객들은 그저 생계를 위해 야간 택시를 모는 불쌍한 노인으로 저를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죠. 제 개인 금고에 현금 200억 원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인 채 핸들을 잡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는 4년 전 그 배신의 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찬바람이 불어오던 11월 어느 오후, 제가 40년간 일궈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그날 말이에요. 4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대구에서 40년간 물류업을 해온 사업가였어요. 상철물류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전국 트럭 200대를 보유한 대형 물류회사까지 기원했죠. 부산항에서 서울까지 전국 어디든 화물을 실었어요. 연 매출 500억 원을 올리고 있었고 직원만 해도 300명이 넘었죠. 아들 박진수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제 회사 상무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놈은 제가 보기에도 똑똑했어요.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 다루고 무엇보다 사업 감각이 뛰어났거든요. 저는 그놈을 후계자로 키우며 모든 것을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했어요. 대구 수성구의 200평짜리 집에서 살았고 진수는 며느리 최유리와 함께 바로 옆 동에 펜트하우스를 사서 살고 있었죠. 손자 박준영이는 저를 무척 따랐어요. 주말마다 저와 함께 낚시를 가곤 했거든요. 할아버지,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큰 회사 사장이 될 거예요. 그런 손자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3대가 함께 이 회사를 이어가는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부터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유가가 폭등하고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물류업계 전체가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운송료는 오르는데 화물은 줄어들고 유지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회사 자금 상황이 점점 어려워졌죠. 그럴 때 아들 진수가 이런 제안을 해왔어요. 아버지, 회사 구조 조정이 필요해요. 정부 지원금도 받아야 하고 은행 협상도 해야 하는데 잠깐만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맞아요, 아버지. 요즘 젊은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야 은행에서도 더 잘 봐준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정부 지원 정책들을 보면 젊은 경영자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회사 명의를 진수로 넘겼어요. 회사 지분은 물론이고 개인 부동산, 심지어 제 개인 통장까지 모두 진수 명의로 바꿨죠. 그리고 2주 후였어요. 진수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표정이었죠. 아버지, 회사를 팔기로 했어요. 뭐라고? 갑자기 웬 소리야? 외국계 투자펀드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400억에 매각하기로 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40년간 피땀 흘려 일궈온 회사를 제 허락도 없이 팔겠다는 거였어요. 미쳤냐? 그 회사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냐? 법적으로는 제 회사예요, 아버지. 명의도 제 거고 지분도 제 겁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배신한 거였어요. 며느리 최유리는 더 차갑게 굴었죠.
아버지,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희도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해요. 그럼 나는 내가 어떻게 살라고? 아버지는 이제 편히 쉬세요. 퇴직금 정도는 드릴게요. 퇴직금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40년간 일궈온 500억짜리 회사에 퇴직금으로 5억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10년간 나눠서 주겠다고 했어요. 진수는 정말로 회사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서울 강남에 부동산 투자 회사를 차렸죠. BJ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저에게는 약속한 퇴직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저는 대구의 반지하 원룸으로 쫓겨났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었죠. 진수는 3개월치 월세만 주고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들은 서울 압구정동에서 20억짜리 펜트하우스를 사고 수입차 3대를 몰며 호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손자 박준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따르던 할아버지를 이제는 거지 할아버지라고 부르더군요. 엄마, 왜 거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요? 준영아, 할아버지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제 할아버지는 가난해지셔서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계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아끼던 손자가 저를 거지라고 부르다니요. 반지하 원룸에서의 생활은 지옥과 같았어요. 겨울이면 방 전체가 얼어붙고 여름이면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폈어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대반이었죠. 가끔 동네 복지관에서 주는 도시락으로 연명했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는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아들을 키우고 좋은 대학 보내고 회사까지 물려주려 했는데 어느 날은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한강까지 가서 다리 위에 서 있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2년간의 절망적인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30년 전 제가 공동 투자했던 부산항 개발 사업의 동업자 이순분 회장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당철 씨, 큰일 났어. 30년 전 우리가 투자한 부산항 배우도시 기억하지? 물론 기억하고 있었어요. 1990년대 초에 부산항 근처 허허벌판을 개발한다고 해서 50억 원을 투자했던 사업이었죠. 그때는 젊은 혈기로 부산항이 발전하면 이 일대도 크게 발전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투자했었어요. 정부에서 그 일대를 스마트시티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어. 부산항 신항과 연결하는 거대한 복합도시를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당철 씨, 우리가 30년 전에 투자한 그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어. 당철 씨 지분만 해도 180억이야.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180억이라니. 그 돈이면 진수가 저에게서 빼앗아간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어요. 당철 씨, 그동안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했어. 살아있었구나. 순분아, 나 지금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하늘이 저에게 복수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날 바로 부산으로 갔어요. 김태준 회장을 만나 모든 서류를 확인했죠. 정말로 제 지분이 180억 원어치가 맞았어요. 30년 동안 묵혀둔 투자가 이렇게 큰 돈이 된 거였죠. 당철 씨, 이 돈으로 뭘 할 거야? 복수야. 나를 배신한 놈들에게 복수할 거야. 그리고 저는 즉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위장, 신분을 만들어냈죠. 75세 나이에 택시기사 면허를 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의외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확고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연세도 많으신데
왜 택시기사를 하려고 하세요? 늙어도 이래야 먹고 살죠. 나이가 많아도 운전은 할 수 있으니까요. 택시기사만큼 완벽한 위장이 또 있을까요? 밤늦게 일하면서 진수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고 그의 회사 직원들이나 거래처 사람들을 승객으로 태울 수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누구도 75세 택시기사를 의심하지 않죠. 강남구 청담동의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진수가 사는 압구정 펜트하우스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었죠. 매일 그들의 집 앞을 지나다니며 그들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중고 소나타 택시를 샀어요. 20년 된 낡은 차였지만 저에게는 복수의 무기였어요. 그 차 안에서 저는 매일 밤 그들의 삶을 파헤쳐 나갔거든요. 택시 안은 정말 최고의 정보 수집 장소였어요.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이 타거든요. 그들은 택시기사를 투명 인간처럼 여기며 온갖 비밀을 털어놓아요. 처음 2개월간은 진수의 생활 패턴부터 파악했어요. 그놈은 매일 오전 9시에 압구정 펜트하우스에서 나와서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점심은 항상 같은 일식집에서 먹었고 저녁에는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죠. 진수 회사 BJ 인베스트먼트의 내부 정보도 하나씩 수집해 나갔어요. 주요 사업은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서 재개발하는 것이었고 자금 규모는 500억 원 정도였죠. 하지만 그중 300억 원은 은행 대출이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진수 회사 직원 2명이 제 택시를 탔어요. 둘 다 소주를 꽤 마신 상태였죠. 야, 진수 상무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지 않아? 맞아.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 은행 대출이 300억이 넘어. 이자율 조금만 오르면 바로 위험해질 수 있는데. 쉬. 조용히 해. 기사님이 듣고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다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저는 진수의 가장 큰 약점을 찾아냈어요. 인생담소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180억 원에 제가 모아둔 20억 원을 더해서 총 200억 원이 제 손에 있었어요. 이 돈으로 진수를 서서히 파멸시켜 나가기 시작했죠. 첫 번째 공격은 금리였어요. 200억 원 중 80억 원을 투자해서 진수가 대출받은 은행들의 지분을 사모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불가능했죠. 하지만 여러 투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은행들의 주요 주주들을 만나 이렇게 설득했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게 어떨까요? 실제로 그때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을 때였어요. 제 제안은 시장 상황과도 맞아떨어졌죠. 3개월 만에 진수가 대출받은 모든 은행에서 금리가 연 3%에서 6%로 올랐어요. 이상해. 왜 갑자기 모든 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지? 시장이 나쁘니까 그런 거 아닐까? 뉴스에서도 금리 인상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래도 이상해. 하필 우리 회사 대출들만 다 오른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공격은 이제부터였죠. 강남개발이라는 회사를 새로 차렸어요. 200억 중 50억을 투자해서 진수가 노리는 모든 부동산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 시작했죠. 진수가 3개월간 공을 들여 준비하던 서초구 재개발 물건이 있었어요. 그놈은 그 프로젝트에 모든 걸 걸고 있었죠. 성공하면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였거든요. 경매 당일 저는 강남개발 대표로 참석했어요. 물론 대리인을 통해서였죠.
진수가 150억을 부르자 저는 170억을 불렀어요. 진수가 180억을 부르자 저는 200억을 불렀어요. 결국 제가 220억에 낙찰받았어요. 진수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도대체 강남개발이 어떤 회사야? 어떻게 우리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지? 알아봤는데요. 신생 회사인데 자금력이 엄청나다고 하네요. 신생 회사가 어떻게 그런 자금력을 가질 수 있어?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들 근처 카페에서 택시기사 복장으로 커피를 마시며 그 대화를 들었어요. 진수의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가 시작되고 있었죠. 이마가 점점 넓어지고 있었어요. 몇 달 후 진수 회사의 핵심 직원 김 과장이 어느 날 밤 제 택시를 탔어요. 완전히 취해 있더군요. 기사님, 우리 회사 곧 망할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사장이 너무 무리하거든요. 계속 큰 프로젝트만 노리는데 자금은 부족하고 그런가요? 힘드시겠네요. 이삿짐 차량,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모습, 우울한 가족의 뒷모습. 그는 술에 취해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까지 다 털어놨어요. 위치, 규모, 예상 낙찰가까지 모든 정보를 얻었죠. 다음 주 입찰에서 저는 또 다시 진수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어요. 진수는 연속으로 주요 프로젝트를 놓쳤죠. 회사 자금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여보, 정말 이상해. 어떻게 매번 우리보다 높은 가격을 부르는 업체가 나타나지? 누군가 우리 정보를 빼내고 있는 것 같아.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스파이는 없었어요. 75세 택시기사가 모든 정보를 빼내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압박을 가할 때가 되었어요. 진수 회사가 입주한 강남구 테헤란로의 오피스 빌딩을 매입했어요. 200억 중 70억을 써서 그 빌딩 전체를 샀죠. 이제 저는 진수의 집주인이 되었어요. 임대료를 기존의 3배로 올렸어요. 월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말이죠. 법적으로 문제없는 수준에서 최대한 압박을 가했어요. 임대료가 왜 이렇게 올랐어요? 새 건물주께서 시세 조정을 하셨습니다. 새 건물주가 누구예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께서 익명을 원하신다고 하시네요. 진수는 밤잠을 못 이루며 새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모든 서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처리되어 있었죠. 진수 회사의 우수한 직원 5명을 스카우트했어요. 기존 연봉의 1.5배를 제시했죠. 그들은 주저없이 이직했어요. 특히 개발팀장 이대리는 진수 회사의 핵심 인력이었어요. 그가 빠져나가자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기 시작했죠. 사장님, 죄송해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있어서 얼마를 준다는 거야? 우리도 올려줄 수 있어. 연봉을 1.5배로 올려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톡 옵션까지. 어디야? 어느 회사야? 강남개발이라는 곳이에요. 또 강남개발이었어요. 진수는 점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죠. 이제 진수의 회사는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주요 프로젝트는 계속 놓치고 임대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고 핵심 인력도 빠져나갔죠. 게다가 대출 이자까지 2배로 올라서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유리야, 이상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을까? 그냥 운이 안 좋은 거 아닐까? 아니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강남개발이라는 회사가 계속 우리 앞길을 막고 있어. 마지막 타격을 준비했어요. 진수가 운영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를 택시 승객을 통해 얻었거든요. 저는 모든 은행에 미리 접촉해서 진수의 대출을 막았어요. 은행 대출팀장들에게 진수 회사의 리스크를 부각시켜 설명했죠.
실제로 그 회사는 연속으로 프로젝트를 실패했고 임대료 부담도 큰 상황이었거든요. 왜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현재 회사 상황상 대출 승인이 어렵습니다. 그럼 이자율을 더 높여도 괜찮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자율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불가능합니다. 진수의 회사는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막혔어요.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게 됐죠. 사무실 임대료도 3개월째 밀리기 시작했어요. 2개월 후 진수의 회사는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되었어요. 직원들은 하나둘씩 떠나갔고 사무실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여보, 이제 어떡해? 집까지 팔아야 할 것 같아.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지? 도대체 강남 개발이 뭐야? 그들은 압구정 펜트하우스를 팔아야 했어요. 20억에 샀던 집을 15억에 급매로 내놨지만 쉽게 팔리지 않았죠. 결국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들은 강남구의 작은 전세방으로 이사했어요. 70평 펜트하우스에서 20평 아파트로 말이죠. 수입차 3대도 모두 팔았어요. 손자 준영이도 사립학교에서 일반 공립학교로 전학해야 했어요. 엄마,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어요? 아빠가 뭘 잘못한 거예요? 준영아, 아빠가 사업에 실패했어. 4년간의 치밀한 계획이 완성되는 날이 마침내 왔어요. 진수의 회사는 완전히 파산했고 그들의 삶은 밑바닥까지 떨어졌죠. 이제 정체를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택시기사 복장 대신 정장을 입고 진수가 임시로 차린 작은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곳은 구로구의 낡은 건물 지하였어요. 예전 테헤랄로 고급 오피스와는 천지 차이였죠. 아, 아버지. 아버지가 왜 여기에? 4년간 수고했구나. 진수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 회사를 무너뜨린 게 나야. 강남 개발도, 건물주도, 은행 대출 막은 것도, 직원들 빼간 것도 전부 나였어. 그 순간 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옆에 있던 최유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30년 전 부산항 투자 기억 안 나나? 그게 180억이 되었어. 거기에 20억 더해서 200억으로 너희를 파멸시켰지. 말도 안 돼요. 그럼 택시는? 위장이었어. 너희 정보를 캐내려고 4년간 택시기사 노릇을 한 거야. 그들에게 마지막 선택권을 줬어요. 2가지 길이 있어. 첫 번째는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살기. 2번째는 완전히 파멸되기.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준영이 때문에라도.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4년 전 너희가 나를 쫓아낼 때 이런 말을 했어야지. 진수와 최유리에게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들은 제가 차린 택시회사에서 일해야 해요. 진수는 택시기사로, 최유리는 콜센터 직원으로요.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 그것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이었죠. 아버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다고? 너희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준영이는요?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준영이는 예외야. 그 아이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해줄 거야. 손자 준영만은 예외였어요. 그 아이를 좋은 사립학교에 다시 보내고 모든 교육비를 지원해줬죠. 하지만 부모들은 매일 택시를 몰고 전화를 받아야 했어요. 처음 몇 달간은 그들이 정말 힘들어했어요. 진수는 4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택시 핸들을 잡았거든요. 손님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길을 몰라서 헤매기도 했죠. 최유리는 콜센터에서 하루 종일 전화를 받으며 각종 불만과 욕설을 들어야 했어요. 예전에 명품백만 들고 다니던 그녀가
이제는 유니폼을 입고 일해야 했죠. 8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진수와 최유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기 시작했거든요. 매일 새벽까지 택시를 몰고 콜센터에서 갖은 욕설을 들으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40년간 피땀 흘려 읽어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손자 준영이가 제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요즘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돈 얘기만 하고 바빠서 저랑 놀아주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시간 날 때마다 저랑 얘기하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가족이었거든요. 1년이 지난 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200억 원으로 새로운 물류회사를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상철물류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진수를 다시 이사로 올렸고 최유리에게도 적절한 직책을 맡겼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분 구조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죠. 기회는 한 번만 더 주는 거야. 또 회신하면 이번엔 정말 끝이야. 네, 아버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새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진수와 최유리가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돈보다는 일의 의미를, 성공보다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지금 저는 77세가 되었어요. 여전히 가끔 택시를 몰아요. 하지만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취미로, 그리고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며 운전하는 거죠. 아들이랑 며느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진심으로 저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무엇보다 그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손자 준영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 아이는 가끔 저와 함께 드라이브하며 이런 말을 해요.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준영아,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한 건 복수 때문이었어. 하지만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단다. 뭐예요? 용서야. 할아버지가 너희 아빠를 용서할 수 있었던 건 너 때문이야. 복수는 달콤했지만 용서는 더 달콤했어요. 진정한 승리는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거든요. 택시 핸들을 잡고 서울 거리를 달리며 생각해봐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화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깊은 원망이 가장 깊은 사랑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새벽 거리를 달리며 그때를 생각해봐요. 만약 제가 복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진수는 계속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복수가 그를 변화시킨 셈이죠. 인생담소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돼요. 복수와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인생 이야기로 찾아뵐게요.